CS2026에서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기술력이 전 세계 1위예요. 그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전략은 이 두뇌 신경망은 전문가와 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글과 엔비디아를 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아틀라스 실전 배틀을 통해서 완성형 피지컬 AI 기업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은 현대차는 로봇과 AI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메모리 사이클 자체도 AI 주도적인 구조적 호황이다. 가격 전망도 올해도 계속 DRAM 낸드 다 계속 강세 지속이 될 것이고 27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K메모리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국내 상주에서 제발 좀 반도체 좀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같이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2차전지 섹터가 막 급락하다가 얼마 전에 반등을 좀 했었어요. 특히 포스콜딩스가 가장 반등이 좀 강했고 에코프로도 9만원 이상 회복세가 좀 나타났는데 올해 어느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죠. 저가 매수 유효하다 정도의 의견이 증권가에서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어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피지컬 AI 본격화와 현대차의 투자 전략,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구조적 성장. 그러니까 현대차와 반도체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2차전지 섹터를 계속 커버온 입장에서 AS 차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운동책방에서는 제가 그동안 두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어떤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타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주도 sek터가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이제 연말에 봤을 때 그때 435조, 지금은 한 80조? 그 정도까지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지난해 상황을 보니 올해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의 8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올해는 이 시장의 수급 과 매수세가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로 상당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SK하이닉스야 27만원에서 34만원대 주로 많이 담고 이후에 50만원, 55만원 계속 담았는데, 고객분들한테 이랬습니다. 연말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대한 많이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더 시장 수급 쏠림이 굉장히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지 않고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 전략을 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포트 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하나가 CES 전에 1월 달에 CES가 있었죠. 얼마 전에 끝났는데 CES 전에 현대차 그룹주를, 특히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를 휴머노이드 로봇주로 보고 여기에 또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현대차 우선주 이 5종목에 12월 달과 1월 초까지 상당히 집중적으로 배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최근에 나타나서 1월 달 같은 경우가 지수가 코스피가 13% 올랐거든요. 제 개인 계좌로서는 수익률이 19%, 시장 수익 좀 앞서가는 그렇게 포트를 짰을 때 그렇고,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삼성제약을 계속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1월 달 바이오 종목도 안 좋을 때 삼천전제약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습니다. NDR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오가 12월 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1월 달에 좀 안 좋은 이유는 12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실적 시즌이 끝나는 정도 시즌, 최소한 2월 초까지는 바이오 개별 지금 많이 빠져서 바닥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12월,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관점이고, 지금 바이오에서 버티는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삼천전기약도 올해 영업이익 오늘 한투에서 리포트 나왔습니다. 568억, 내년에는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찍힐 거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버티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에코프로를 저희도 8만원대, 9만원대에서 이제 초과 매수를 했다가 12만원 넘어갔을 때 당시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버슈팅 나왔습니다. 하루에 23% 올라가는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그때 특정 리딩방에서 몰빵하는 바람에 오버슈팅 나와서 거기에 전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계속 매도를 했고 9만 원까지는 좀 버텼다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에코프로 다시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를 주로 그냥 다른 종목 다른 2차전은 대부분 정리하고 두 개만 남겼다가 최근에는 포스코홀딩스를 그냥 홀딩을 하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는 계속 좀 줄이고 하고 있는데 제 포지션상 한 번에 종목을 탁 매도했다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고객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많고 또 온라인으로 많이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게 걸려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했다는 의미를 하는 거는 에코프로를 제가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에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그 줄일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랑 현대차 쪽에 많이 베팅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그 이제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화와 현대차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지금 굉장히 핫하죠. 오늘도 현대차랑 현대차 우선주 계속 신고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CES를 계기로 해서 드디어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피지컬 AI라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그 로봇과 그 결합하죠. 인공지능 뇌와 그 로봇의 몸과 결합해서 물리적 환경과 그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공간에 머물렀던 AI가 이게 이제 실제 현실 세계로 나와서 문명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어떤 그걸 말하고요. 드디어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단순하게 연구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고, 이게 이제 그 CES 2026에서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발표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는 뭐 모토닝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그 로봇들을 발표를 했는데, 2028년도 생산라인 투입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그 뭐 영상들 보시는 것 중에 보면 그 덤블링하는 장면이 있어요. 덤블링을 해다가 넘어질 뻔하다가 그거를 막 그 조정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아틀라스를 공개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기술력이 전 세계 1위예요.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LG전자 가사 로봇, 뭐 클로이드 선보였는데 귀엽죠. 뭐 그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을 봤을 때는 현대차 봤을 때 이거 해볼만 하다라는 것들을 시장 투자자들이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업체들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뭐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전시 업체 절반 이상이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된 게 아틀라스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기술력이라면은 이번에 좀 해볼만 하다는 게 상당히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드디어 실생활에 투입되는 것들이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이제 CS 주인공으로 사실상 부상을 했고요. 그 현대차 그룹이 그 피지컬 AI의 그 선두주로서 로봇 그 양성 계획과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구글과 엔비디아 등의 그 빅테크들과 강력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그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그 일단 올해 시장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CES 전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 때 많이 올랐었는데 약간 세론도 나왔지만 지금 다시 또 움직이고 있죠. 다만 현대차는 좀 달랐던 게 주가는 물론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확인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ES를 통해서 다들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그 현대차 그룹의 이런 실행력, 그리고 그 로봇 밸류체인에 대한 그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었다고 볼 수 있겠고, 미드웨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참가하고 했는데, 지금 그 현대차 부스에 뭐 CS 내 관람객이 최대였다고, 그죠. 가장 인기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로봇이 2028년까지 그 3만 대 생산 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가격은 초기에 13만에서 14만 달러를 추정하고 1만 대 양산 시에 10만 달러 이하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고객사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뭐 가격 경쟁력의 확보가 지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핵심적인 건 뇌를 딥마인드를 썼다는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돼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을 했고, 뇌를 이제 구글 걸 쓰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떤 동작이라든가 업무 이런 그런 쪽에 이제 개발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하드웨어도 최적화한 게 액추에이터가 도움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8개에서 그 3개로 통합해서 원가 절감은 상당히 이뤘고, 그리고 그 구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뭐 구글 그 무조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
트론부터 사용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 엔비디아와 구글과의 협력을 가시화했다는 게 상당히 달라요. 예전과의 예전과 뭐 옛날 애플카랑 생각해 보면은 애플카에는 약간 뭔가 약간 OEM 방식, 약간 하청 느낌이 있었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데이 때 얘기했던 것들이 고객 답변을 해서 27년부터는 타이 업체랑 여러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현대차 외에 한 3개에서 5개 업체로도 지금 납품이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미국 서베나에서 훈련센터 오픈을 합니다. 로봇 훈련센터.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대차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서프라이징 거 보면은, 로봇의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거든요? 근데 이거 제일 잘하는 게 국내 업체들 잘해요. 현대모비스가 그걸 담당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건 여기에 대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강력하게 밸류체인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자동차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3위입니다. 제조에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자동차를 잘 만들고 이런 생산 라인을 직접 다 해봤다는 거죠.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가장 약점은 양산 라인에 투입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적 그러니까 실사용과 좀 동떨어진 그런 로봇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직접 양산 라인에 투입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기 전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과 현대차가 인수 후에 만든 이 로봇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현대차가 이번에 아틀라스에다 더 뉴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뉴를 붙인 거는 현대차의 새로운 거, 아예 새로운 거를 할 때 더 뉴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로봇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엔비디아라든가 구글과의 빅테크와의 협력, 자체 AI로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론이 가능한 구글 딥마인드가 들어가서 로봇의 뇌일 역할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어떤 작동 수준 넘어서 구글의 생성형 AI와 결합하면서 추론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대만의 TSMC처럼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 와라. 설계를 가지고 오면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조에 강한 현대차가 설계를 갖고 온다면 어떤 로봇계 TSMC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죠. 센서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력과 결합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과 현대차가 만난다. 이러면 뭐 한국의 우리나라 중심의 글로벌 피지컬 AI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좀 조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지만은 현대차는 개방형 파운드리 형태로 해서 전 세계 고객사를 다 흡수하는 이 형태로 가면은 시장 준비는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제조사를 넘은 물리력 핵심 운영 플랫폼 기업으로 좀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종합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CS2026의 핵심은 이런 휴머노 로봇이 양산의 원년이라는 거죠. 드디어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전략은 이 두뇌 신경망은 전문가와 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글과 엔비디아를 쓴다는 거죠. 딥마인드의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추론과 가상 시뮬레이션 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추론은 딥마인드가 담당하고,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션 고도 부분은 엔비디아가 담당하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제 실행의 속도로 지금 진행되는 거고, 이제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전 배치, 양산에 대한 압박을 좀 받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을 입증하고, 테슬라보다 양산 속도는 좀 보수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생산하는 즉시 실전 공정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조 통합 속도 면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현대차의 장점은 물론 이제 내부 그룹 내 소유이긴 하지만 3만 대라는 거를 곧바로 조지아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과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평가 자체는 단순히 기술이 어떻게 됐다가 중요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벌어주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여기엔 크게 경제적 타당성, 가동 신뢰성, 특정 작업 숙련도, 통합 인프라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로봇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간 대비해서 대체 효과가 있는지 여부, 가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는지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부품에 대해서 부품 분류라든가 설 작업 이런 것들에 먼저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특정 공정에 전문화된다는 거죠. 범용 로봇보다도 전문화된 로봇과 거기에 대한 자가 복구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그 SDF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공정을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그전에는 제조 공장 라인을 그 장비를 다 재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 SDF로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시뮬레이션상으로 하는 겁니다. 배치를.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상으로 배치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운영 시스템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용과 속도가 굉장히 비용도 절감되고 속도도 빠르겠죠. 이런 현대차의 그 피지컬 AI가 앞으로 이제 동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리레이팅을 되는지를 4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단순 동작을 넘어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자연어 명령에 따라서 작업 순서를 스스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 시간 단축도 하게 되면 이런 지표들이 공개될 때 한번 주가 리레이팅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의 그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실제 공장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다 한 거를 공정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상과 현실과의 오차가 없는 그 제로샷이 실제 나온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로 인한 이제 주가 리레이팅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그 RMAC 이따 설명 다 드릴 거, 이거 다 세부적으로 설명 좀 드릴 건데 미국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로봇을 훈련하는 거예요. 로봇 훈련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 3월달인가 그 개소가 되게 되면은 로봇을 훈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교제공장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은, 그래서 데이터가 쌓인 로봇이 이 훈련소에서 새로 생성된 로봇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생성된 로봇은 처음에 신규로 나온 로봇이 곧바로 2년째 데이터가 쌓이는 그런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현대차 공장을 넘어서 몰류라든가 건설, 지금 뭐 타이어 업체로도 지금 납품이 된다는데 이런 쪽에 실제 뭐 납품도 되면서 유료 로봇 솔루션 형태로 해가지고 뭐 리스 형태로도 판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로서는 현재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 이런 이제 각각의 결과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또 한번 트리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AI 테크 기업으로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AI 테크 기업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주가 리레이팅이 상당히 강할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 동작에서 의사결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로봇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통해서 이런 추론 지능의 메커니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자기가 스스로 한 다음에 예를 들면 흩어지는 부품을 순서에 정리하고 하면은 이 카메라를 인지를 해서 부품의 종류나 위치랑 흐트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를 뭐 A 먼저 옮기고 B 그다음에 B를 A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걸 스스로 다 그 로봇이 판단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과거에는 코딩이랑 반복 학습을 계속 했었어요. 수만 번의 반복을 하면서 전용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제미나이는 며칠 만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연 자체를 소량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수만 번 할 거를 100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상식적 물리지 처음에 그래가지고 어떤 거라냐면은 로봇이 있으면은 처음에 팔 들어 올리고 기본적인 걸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기본적으로 먼저 한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시연이 짧아요. 적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숙련이 된 로봇이 다른 로봇한테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전이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추론 성공률이 81.4%까지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오류는 뭔가 돌발 상황이 나면 멈춰버리죠. 오류가 나서 멈춰버려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아틀라스 로봇이 덤블링 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다시 섰을 때, 그런 것처럼 이 돌발 상황에서도 다시 추론을 하는 거죠. 작업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제출을 하면서 작업이 지속돼도 하는 것들이 다른 겁니다. 기존 거. 그래서 시장이 열광했던 것들이 보면은, 기존의 기술 수준으로 해서는 24년도 이전에는 어떤 공정 투입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지금 제미나이를 하게 되면은 2020년 이후에는 일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3일에서 일주일이면 되는 거고, 출연 성공률도 50에서 60% 미만이 있지만 82.4% 이상,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필요학습 데이터량도 이게 수만 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내가 사람이 팔다리 쓸 줄 알고, 뭐 말할 줄 알고 하면 기본 거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시연하게 되면 거기서 추론을 통해서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획득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연 시간도 이게 이제 1초 정도의 지연 타임이 있다고 하면은
0.2초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글과의 협력을 아틀라스한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양산 현장에서도 적용 속도도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전략이라 해서 상당한 이거는 엄청난 다른 상황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와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과 제로샷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영 생산 기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상 공장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거예요. 가상현 공장을 실제 공정과 트윈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 내가 투입하지 않아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투입하니까 훨씬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비용을 절이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의 방식은 가상학습에서 실제 투입을 해보고 오차가 발생하죠? 그럼 다시 현장 투입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면 이게 수개월 걸리는 건데, 가상학습을 하면서 계속 합성 데이터를 하면서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수백만 번을 미리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 바둑을 보면 알파고끼리 바둑 막 엄청나게 많이 두면서 그게 발전해 왔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튜닝 없이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수백만 번을 다 해보고 나서 여기서 합성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왔을 때 실제 그때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삽 학습 혁신이라고 이걸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 조작 공장에서는 이걸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터리 및 부품 같은 거를 공정할 때 이런 것들을 동선 검증 이런 간섭들에 대해서 사전 검증들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행 오차를 제거하면서 설비 수정 비용 2%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이제 위험 요소 수천 번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사람과의 어떤 안전사고라든 이런 것들을 거의 재료에 수렴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와의 디지털 트윈 협업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는 이 현장 투입이라든가 공정 효율, 시행착오 비용이라든가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현장 투입도 2-4주 시간 걸리고 가동 중단이 됐을 때 또 수정하는 데에서의 또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물리적 부품이 파손됐을 때 다시 설치 재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데이터 활용도 모니터링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현장 투입 즉시 가동이 가능하고 가상 세계에서 다 미리 수정하면서 일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가상 세계 내에서 무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재료에 수렴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AI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성능도 고도화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저기에서 단순하게 데이터가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라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서 고도화도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제로샷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 로봇을 현장에 깔기만 하면 바로 돈이 벌 수 있다는 그 체력을 갖췄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실제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AI 팩토리라든가 그거에 기댈 수 있는 상당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의 RMAC 로봇 훈련소 요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올해 3월달에 개소가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 로보틱스 상용을 위한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CES에서 발표를 했는데, 공식 명칭은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입니다. 올해 이제 조자주에서 여기 개소 예정이 3월달 정도 개소 예정인데요.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투입되기 전에서 행동을 설계 훈련 검증하는 일종의 로봇 훈련소입니다. R&D 전진 기지고, 이거 설명 아까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데이터 학습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최적화 움직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동선에 대해서 다 찾아낸 다음에,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제 공장에서 동일하게 구현해서 이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제조에 투입된 로봇들이 데이터 막 쌓일 거, 직접 경험한 실전 데이터가 쌓일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RMAC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거 배워가지고 다시 또 가고, 이런 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마 시간 지남일수록 로봇이 엄청나게 점점 더 많이 쏟아지는 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틀라스의 트윈 로드맵을 보면은 이런 RMAC 개소를 통해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 대한 본격적인 실전 훈련을 여기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28년도에는 그렇게 훈련을 한 애들이 28년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게 아니라 앞으로 훈련을 2년 동안 하고 그게 여기 투입되고 그 실전 투입이 된 애들이 다시 여기 훈련소에 와서 또 뒤에 후배들을 또 가르쳐주고, 요 선배가 후배 알려주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된다는 거죠. 선생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2030년에는 이제 부품 등의 조립 등보다 정밀한 수작업도 필요한 고난도 공정까지 아틀라스의 활용 범위가 확대가 된다. 이때는 28년도에는 부품 분류라든가 물류 서열 작업 요 정도 간단한 걸 하게 되고 3만 대 목표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 활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로봇 파운드리 또 가능한 거예요. 타 기업들이 로봇 설계를 가져오게 되면은 RMIC 이 데이터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최적화된
제조된 로봇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SMC 전략의 어떻게 비슷한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드웨어 중심이 종목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지능형 제조 플랫폼의 전환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현대차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과 그 RAS 요 전략, 판매도 하지만 구독으로 가는 거죠. 구도로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이 가능하다는 거고, 현대차의 로봇 OS의 실체가 그 하드웨어 독립적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 로봇의 그 범용 운영 체제가 통해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도 있고, 이거 스팟 사적 보행 로봇도 있고, 여기 그 모베든가요? 그런 물류형 그 로봇 이런 것도 다 이 범용 운영 체제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표준화된 OS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틀라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사적 보행의 이런 플랫폼이 있고, 그 모베드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모베드도 그렇잖아요. 그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느 지형에서도 수평을 유지하고, 그 위에 뭐 골프 카트라든가 뭐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라든가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얹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다 플랫폼이에요. 아틀라스도 결국에는 이게 자체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 플랫폼에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맞춰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에서도 이런 생산기에 맞춰서 스스로 다 이런 위치라든가 작업 순서도 변경하고, 타사 로봇 공장에도 이게 오픈 플랫폼 전략으로 해가지고 외부 업체도 ULISS 형태로 해서 이게 이 플랫폼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구독으로 가게 되면은 뭐 초기 비용은 별로 없고, 월 뭐 시간 단위 이용료를 지급해서 뭐 이런, 그리고 원격 관리도 하면서 수익의 고도화를 추익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 물류라든가 건설, 뭐 조선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현대가니까 뭐 범현대가니까 현대중공업 그 계열로도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실제 이제 현대글로벌에서 물류망을 통해서 뭐 물류 쪽도 들어가겠고,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 뭐 스판 로봇도 해서 이제 건설,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 쪽으로도 들어갈 거고요. 뭐 조선중공업 쪽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일회성 제품을 판매를 했지만 지속적인 구독 서비스 매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원재 대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수익 구조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고객 판매를 하게 되면은 고객과의 판매 관계가 AS 위주니까 단절될 수 있는데 어떤 실시적 피드백이 가능하면서 락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 자동차 시장이 한정된 시장이 전 산업에 다 걸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로봇 OS 전략은 전 세계 모든 현장에 그 현대차의 그 지능을 심겠다는 그런 포부가 담긴 거고요. 올해 하반기 솔루션 판매라든가 그 RAS 가입자 수가 구체화될 경우에는 진정한 테크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3만 대에 대해서 양산을 하고, 그리고 전용 공장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이 수익성과 양산성 모두 다 한 번에 잡는 그런 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양산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더 열관을 하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곧바로 결합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현대차는 달라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로봇 양상은 조제 공장에 투입하면서 즉각적 매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규모의 경제가 바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산형은 또 부품 수를 많이 줄였죠, 되게. 조립도 용이하게 됐고, 유지 보수도 간편하면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도 굉장히 그 논리를 이식시켰고, 이 전용 공장 자체가 여기서 이제 그 부품 공급망과 조립 표준화를 완료했다는 거라서 의미를 해요. 표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와의 차이를 보면은 양산 접근에서도 테슬라 옵티머스는 AI 데이터를 우선을 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는 하드웨어 완성도와 실전 배치를 더 우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옵티머스는 일단 기가팩토리에 투입 예정이고, 현대차도 현재 메타 플랜트에 거기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신뢰도에서 이제 프로타입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은, 일단은 현대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촉촉된 그 물리적 제어 기술을 실체화했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로봇이 미래 먹거리에서 현재 생산 도구로 확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쇼킹했던 것이고, 그리고 조제 공장 성공 데이터는 향후에 기업 가치를 제조 플랫폼으로서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조제 공장 투입은 그 양산의 목적지가 전시용이 아닌 현장용임을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그러면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면서 현대차 영업이익률을 얼마큼 더 올리는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향후에 IPO를 하게 되는데,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뭐 30조 얘기도 있고 50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효과는 단순하게 그 IPO를 통해서 뭐 현대차가 지분이 얼마 있으니까 자산이 얼마 증식했다,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이슈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밸류에이션을 하대받았던 요소들을 깨트리면서 하나하나씩 깨트리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천장을 돌파하는 그런 열쇠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배구조 개편의 마중물이 되죠. 정혜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게 되면은 뭐 30조면은 대략 5조 정도 현금을 주게 돼요. 여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핵심이 되겠죠. 저기 보면 제가 30조 6조로 되네요. 6조 정도가 되면은 이거 작은 거
거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겠죠. 그럼 현대모비스도 주가가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 강화라든가 그 주주 환원도 같이 병행하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 단순 지분 가치가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스나미스를 가진 현대차는 결국에는 그 로봇 기술을 이식을 받게 되겠고 거기다 그로 인해서 제조 원가도 절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그 로보틱스 기술을 인해서 생산 라인의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지능화도 가속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본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밸류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EM 쪽에서 로보틱스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퍼 매수도 뭐 더 올라가겠죠. 지금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원래 6, 7배에서 10배, 12배까지도 올라갔는데 뭐 거기서 올라갈 수 있겠고요. 테슬라 퍼 120배잖아요. 현대차 지금 9배지 않습니까? PBR이 테슬라가 15배예요. 현대차 지금 많이 올라와서 1배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현대차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서 이제 다 말씀 좀 드리고긴 한데 레벨 4에서는 웨이모어가 세계 제일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셔널도 테슬라보다 4년 정도 먼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율주행 담당이 테슬라와 동일하게 비전 프로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모셔널의 인력들을 홀대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됐는데 26년 말에 그 자율주행포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상용화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박민우 아마 사장으로 온 거 같을 텐데 그분이 아마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테슬라랑 비교 가능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에서의 기술력 그리고 현대차와 그 테슬라와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4에서 현대차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그 FSD는 2.5 정도 되거든요. 레벨 2와 3 정도 사이인데 거기서는 또 현대차보다 테슬라가 5년 앞서 있어요. 그건 또 전 세계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좀 있어요. 로봇 택시 분야에서는 웨이모가 그 1억 2천만 킬로 1억 2천만 마일인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인으로 운영하는 건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그게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얼마 전까지도 거의 0이었다가 이제서 시작한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로봇을 품는 AI 제조사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 리스크도 해소가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그 로봇 기술을 통한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향후에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단순하게 어떤 제조업에서 물리적 AI를 가장 전 세계에서 잘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CES 영예 자체가 현대차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어떤 가능성 비전에서 보면은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를 좀 받는 초입에 지금 들어갔고 이제 현대차는 이제 테슬라가 거의 유리한 물리적 AI 경쟁자로 인식이 시장에서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재평가를 빠르게 좀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자율주행에서는 지금 수익 모델로 비전의 수익 모델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셔널이 무인택시 서비스 로비스를 26년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상용화해서 한다는 거죠. 이전 테슬라 FS와 직접 경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동일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현대차가 테슬라가 가는 길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로보틱스 자체도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해서 전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틀라스 실전 배틀을 통해서 28년도에 이제 메타플랜트에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이제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연 3만 대까지 이 로봇 생산 체제 구출 목표를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리적 AI 현대로서 선도자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데이터 기반 FSD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AI 학습과 신경망 훈련 통한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소비자 사용을 통해서 범용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보틱스도 범용 로보틱스, 그러니까 범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휴머노이드 오차도 범용인데 테슬라와 현대차의 좀 기본적인 그 관점은 시장 관점 차이는 이런 이제 테슬라의 강점은 거대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다는 거고 현대차는 물리적 제어의 그 정밀도랑 그리고 하드웨어의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워낙 잘 만들었어. 그리고 범용 로봇 중심의 확장이지만은 현대차는 실전,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하면서 인간과의 협업, 인간과 일부러 닮지 않도록 구분되도록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인간과의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 제로를 추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평가는 지금은 이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로봇 기업으로도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전기차 회사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이런 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제조 거인이 구현한 완성형 피지컬 AI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현대차를 앞으로는 어떻게 볼 거면은 이제 그 테슬라의 대항마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규모 공정 효율화를 앞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을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양산이 된다 했을 때는 앞으로 그러면은 현대차를 로봇과 AI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40만 원 돌파 나오고
나오고, 다시 보면 2만도 안착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가 데이터로 승부한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운영 노하우를 즉각적으로 로봇 투입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실전성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봇 훈련소가 개소돼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선순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현대차를 투자할 때는 배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2024년도에 배당이 12,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27년까지 일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으려면은 배당 증액이 10% 이상 돼야 되잖아요. 13,200원 이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27년까지 누적으로 자사주 매입 4조 해야 되는 작년에 1조 안 했어요. 그러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1조 이상, 한 1조 3천억 정도 여력이 있는데 그걸 올해 자사주 매입이라 소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 대신 이거 배당으로 1년분 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3분기까지 7,50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 배당 아직 일정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말 배당 그러면 최소 5,700원 이상 할 거고, 요거 자사주 매입보다도 1조 중에서 5천억만 배당을 한다고 하면 배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27년까지 이거 할 거. 이게 누가 가장 혜택이 많냐? 정윤선 회장이 가장 최대 수혜가 되는 거죠. 배당 늘렸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배당도 분명히 분리과세 요 수혜를 볼 거라도 없어. 배당 그러면은 또 늘리겠죠? 최소 13,200원이 최소라고 보면 여기서 또 10% 또 늘릴 거예요. 27년까지 계속 확산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배당이 놀랐을 때 우선주가 좋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또 배당 자사주 매입한 소각額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올해 분명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우선주 난리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랐어도.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작년까지는 아틀라스는 시행이라든가 뭐 POC에 대한 일정 진행이 있었지만은 FST 플랫폼 연동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올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로봇 양산전 최종 점검과 그러면서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배당도 이렇게 쭉 좋다.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가동 안정화되면서 현금 흐름이 안정화되면 그 재원을 여기서 마련하게 되고, 로봇사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게 또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이 되는 거죠. 주가가 반응 극대화되니까 이런 배당 확대에서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배구조도 마무리 단계에서도 안전히 현금 흐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배당을 많이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소액주도 이득이고 대주주는 더 이득이고,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이 배당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점이 27년도라는 겁니다. 올해도 좋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거를 사용하는 다음에 27년까지는 배당금이 지속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3년 밸류업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때 이후에 로봇 양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양산의 모멘텀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3개년의 밸류업 계획이 완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로봇 양산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주가 올랐어도 팔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 전략을, 현대차 담론 전략을,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영호 이사님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이영호 이사님이 현대차 투자 6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제 저한테 작년에 이제 이쪽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받아들이면서, 요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 데이터는 제가 다 준비를 하는데, 이제 큰 그림을 그려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거 되겠구나 싶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건 제가 강하지만 큰 그림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저희 센터에서 저랑 이용훈 이사님 외에는 현대차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눈짓에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둘밖에 안 사요. 저희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고 영업 직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사거든요. 실전 매매를 하는데 저랑 이용훈 이사님 고객들만 이 주식을 사고 각자도 사고 있고, 제가 12월 15일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지금 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살 됐어요. 근데 10살까지는 뭐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 12월 15일 날 했고, 하자마자 뭘 했냐면,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를 비싼 비율로 계속 분할 매수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조정을 받았을 때였어. 마침. 마지막 조정. 그리고 현대차도 그때 눌렸을 때야. 그래가지고 그 4개를 샀는데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딱. 오늘 1월 15일이죠. 딱 한 달 됐는데, 계좌 수익률이 30%였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 그 4개를 샀는데. 그래서 그 고객분들한테도 지금 현대차 우선주를 직전적으로 샀고, 지금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도 충분히 맞는 비중을 담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있어요. 괴리율이 오늘은 어디까지 좁혀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는 39%였거든요. 이게 53%까지 벌어졌다가, 이제 좁힐 때 15%까지 좁혀졌다가, 이 39%. 오늘은 좀 계산해봐야 될까? 오늘 좀 현대차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한
한 6% 이렇게 좁혀지지 않았을까? 뭐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선주 매력이 더 높은데 현대차 본주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본주가 더 빨리 가고요. 그리고 지수가 좀 쉴 때는 우선주가 가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 계류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우선주를 사게 되면 나중에 본주가 쉴 때 갑자기 한 번에 계류율을 단번에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둘 다 매수하실 때 우선주도 같이 병행하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요타랑 밸류 비교할 게 아니라 아까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PBR이 15배, 퍼가 120배 정도 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현대차가 9배예요, 퍼가. PBR이 1배 정도 될 거거든요. 0.9 정도, 또 올라 3배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그렇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로봇에 대한 밸류를 테슬라가 얼마큼 받으면, 현대차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가 더 뛰어난다 하고, 현대차가 뒤따라간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받을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밸류에이션은 금감원이라든가, 컴플레이션 인수상, 애널리스트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금지가 돼 있어서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걸 해주시는 애널리스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 합산 200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은 거의 280조 정도? 300조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140조가 거의 기본 가이던스가 컨센스 된 것 같아요. 특히 외국계에서 더 많이 지금 부르고 있고. 뭐, 하이닉스도 최소한 110조 이상에서, 지금 140조 이때까지 나오는데, 대체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컨센을 보면 한 10조 정도 차이가 계속 이렇게 나는 형태인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모멘텀이 그쪽 좀 더 많아요. 현대차, 뭐, 다르게 말씀드리고, 사고 있어요. 오늘도 샀고, 오늘도 올른 상태에서 샀고, 더 살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현대차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65만 원 리포트 하나 나왔어요. 65만 원 넘어가는 건 처음 나왔는데 테슬라랑 비교해 보면 싸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적 추정식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계속 상향되는 이런 기업들은 쉽게 뭐 상단을 예단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최대한 늦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상단을 예측하지 말라. 어느 정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게 멈추고 목표가 상향되는 것들이 멈추기 마련인데 근데 대체로 증권사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목표가 올리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확 올리지 못하거든요. 너무 주가랑 괴율이 높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혹시 뭐 회사에서 뭘 받아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목표가를 막 이렇게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거다기보다 규정 같은 건 다 있어요. 내부 규정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현대 로텐 같은 경우가 한 2년 전만 해도 주가 25,000원 있을 때 목표가 막 한 35,000원, 4만 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 4만 원 올라가니까 목표가 5만 원 넘어가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만 원 또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만 원대 이상 뭐 30만 원 가까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표가 계속 상향해서 올라가고 목표가 상향과 실적이 계속 추정치 올라가는 기업들은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조선업도 그랬고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현대차가 이제 주목받아서 주가가 움직이게 하는데 이 초입 구간에서 굳이 여기서 뭐 어디가 고점일지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주가 하락하면은 좋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올라가면 못 사서 아쉽고 이런 거지만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저도 비중 갖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뭐 매수를 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 PPT를 굉장히 많은 양을 드렸거든요. 내용이 많습니까? 좀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해도 되겠다 안 하겠다라는 정도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 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슈퍼사이클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고, 기존의 사이클 산업에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갔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영업이 20조 딱 맞췄습니다. 시장이 20조를 예상했어요. 20조 이상을 예상했는데, 딱 20조에 맞춰서 분기 사상 최대이익이 나왔고, 매출도 93조. 분기 최대 이익이 나왔습니다. AI 서버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여기에 메모리 탑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급증했죠. 그럼 당연히 가격도 올라갔고 메모리 가격도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모리 범용 메모리 쪽에 대해서 그 AI 고사양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실제적인 범용 메모리는 감산이
실제로 진행됐고, 그리고 노트북 일반 서버용 그 범용 메모리는 지금 공급 부족이라서 가격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요즘 뭐 디램 한 박스가 뭐 상해 아파트값 한 채라고 뭐 이렇게 뭐 그럴 정도로 좀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환경과 어떤 그 전망을 보면은 이 그 AI로 인한 AI 주도의 구조적 호황이 나타나고 있고, 단순하게 어떤 전동 그 메모리 사이클 자체도 전통적인 단기 반등이 아니라 AI 주도적인 그 구조적 호황이다. 그래서 이제 수요된 피크아웃 논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시기상조인 게 지금 시장이 보는 관점이고요. 가격 전망도 올해도 계속 디램 낸드 다 가격 강세 지속이 될 것이고, 일부 27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뷰가 있습니다. 카운트 포인트로는 DDR5 단기로 지금 40% 올라 지금 또 올라와요. 40% 올랐는데 추가로 20%더 올라가고 있고, HBM 쪽에서도 그 HBM4 엔비디아 쪽에서 퀄 테스트 진행 중인데, 사실 스펙을 또 높였다 그래요. 원래는 2월 달이면은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13기가 BPS로 스펙을 또 옮겨가지고 11기가 BPS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좀 다시 또 아마 마이크론한테 시간을 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 과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 루빈 대응 양산에 대한 핵심이 바로 HBM4고, 그래서 이제 그 CLS에서는 삼성전자가 HBM4 상용 공급 시에 그 올해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3배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실적 레버리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의 시각들을 보면은 CLS에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26년까지 계속 지속되고 공급 타이틀로 조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KB에서는 수요 피크아웃 논의가 시기상적이고 주가 조정식 매수기회다. 얼마 전에 그래서 삼성전자 좀 렸잖아요. 거기 다 결과적인 매수기였고,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신고가고, 카운터 포인트에서도 DDR5 중심의 구조적 가격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일날 확정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부별 손익 구조 확인해야 되겠고요. HBM4 인증 통과되는지, 언제 양산되는지, 요거 이제 스펙 올린 거에 대해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빨리 수정을 해야겠죠. 하이닉스는 TSMC 파운드리에서 하게 되겠고,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 좀 많이 드렸었어요. 메모리 가격도 지금 만약에 상승률이 둔화보다도 가격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앞으로도 중요해요. 계속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공급상황도 범용 메모리 쇼테이지가 계속 지속되는지, 어떤 OEM들이 재고 흐름도 좀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대규모 증설만 안 하면 이 흐름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증설하는지만 계속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대규모 증설하면 그때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때, 당장 안 할 거라서.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K메모리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국내 상주에서 제발 좀 반도체 좀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전담팀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뽑아서 지금 상주하고 있고, 마이크론 협상장에서 원하는 조건 공급하기 어렵다 하니까 협상장 박차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TPU 수요도 급증하고, 그러면 장기 계약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만약에 수급 못하면은 미약부화되면 해고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무책당하고 막 그래요. 이 메모리가 완전히 귀한 몸이 됐습니다. 26년 말까지는 거의 완판돼 버렸고요. 칩이 이제 칩풍기 현상이고, 전 세계에서 이런 AI 성능의 필수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이 세 곳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 두 군데가 있으니까. 캐파도 둘이 제일 크잖아요. 빅테크들이 그래서 아시아 현지 공급 채용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지금 기술 협의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불문 무제한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5중 6중 부킹을 막 했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가동 플라이 지금 돌려도 이거 다 못 받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의 HBM 시장의 가격 컨센이 HBM3E에서는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골드만 삭스는 아직까지도 한 10% 정도 가격 하락할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HBM4에서 50% 이상 올라가면서 HBM3E의 가격 하락을 HBM4가 커버해 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HBM3 가격이 12단 가격이 재계약 시 공급가가 50% 이상 인상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차세대 받을 프리미엄을 전세대가 먼저 받아버릴 초유 사태가 벌어져서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못 가다가 갑자기 튀어온 겁니다. 올해 갑자기 올라간 거고요. 이게 AI 성능 경쟁도 부딪히고, 이게 어떤 그 H200 어떤 수축기제 요거 맞물려면서 HBM3 가격이 더 50% 이상 폭등하면서 올해도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사들은 이게 HBM3 이 12단이 한 $300대였는데 500달러대로 상승하면서 이게 가격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거의 그 차세대 HBM4 가격이 육박을 해버렸어요. 근데 신규 고객사들은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재계약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지 갈 수 있어요. 수요 폭증의 원인은 제미나이 3, 오픈 AI, 챗GPT 5, 5.2 이런 것들, 엔트로피, 그록, XAI, 그록 4.2 이런 것들, 딥시크. 여기서 다 이렇게 그 반도체 많이 쓰는 거죠. 여기서 이런 수요가 폭증을 했고, 그리고 아직 지금 오다가 지금 중국 세관에서 요거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H200기 수출이 허용돼 버려서 실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HBM3 8단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수요가 몰려서 이 전체 HBM 가격 자체를 다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외부 변수인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 가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공급 늘어난 수요 대비해서 생산량이 확대 속도 느리죠. 이 클리닝 준비도 느리고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도 낸드 라인을 디램으로 전환 중이 있지만은 올해 이게 아마 지금 2월 양산이었다가 미뤄졌는데 이거 이게 웨이퍼 많이 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올리기가 어렵고 하이닉스도 올해 이거 내년 제가 작년에 말에 만든 거라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그 청주 그 M15X 공장 가동되어야지 신규 물량 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공정 전환을 한 거라서 그것 때문에 기존 라인이 죽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 공정이. 그래서 이제 그 AI가 주도하는 메모리 부족 사태는 결과적으로 가격을 폭등을 불렀고 이게 시장에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적인 가격의 급등은 1분기에서만 지금 디램 가격만 50에 60% 급등 예상됐고 300달러 몇 달 전 300달러 했던 게 지금 3,000달러 이상 올라 10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 전력 현상이 이거 제어가 안 돼요, 지금. AI랑 서버 쪽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여기 그 HBM과 서버 디램을 일쪽으로 다 가요. 일반 디램 3개가 요 HBM 하나가 3대1 그러니까 3배를 용량을 먹어버려요. 웨이퍼를 3배를 용량을 먹어버려서 이래서 공급 부족이 초래해버렸고 이게 이 기업이 올해 다 품절돼버렸어 이게 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메모리가 GPU 계산 속도에 의해서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려면 메모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요. 이 속도 경쟁에서는 메모리를 막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으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트아웃 됐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메모리 비용이 그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이게 비용이 점유율이 10%였는데 20%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맥스 메모리 비용도 점유율이 이제 10% 더 이상, 15보다 한 2배 이상. 그래서 가격이 지금 아이폰 가격이 한 250만 원, 막 300만 원 이럴 걸리니 앞으로 아이폰 18 이런 것들은 장기 계획을 안 해줘요. 2분기 이후로부터는. 그러면 아이폰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제조업 그 가전 업체들, 스마트폰, 노트북 만드는 업체들은 원가도 올라가면서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투자하면 되겠죠.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을 넘어갔죠? 시가총액 2위 됐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애플이 알파벳 제미나이를 쓰잖아요. 어디가 어느 쪽으로 쓰일지도 그래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그래서 기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상 최대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건 여기니까 이거 다 투자해야죠. 하이닉스 홈페이지에 1월 5일날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HBM 올해 그 반도체 시장 전망과 HBM 전략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로 육박할 전망이고 그리고 이런 단순 회복기 넘어서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디램, 낸드 매출 이게 동시에 ASP가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 시장에서의 주력은 HBM3이고 이게 전체 출하량의 66%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울트라, 구글, TPU, 아마존 등이 다 요게 HBM3 중심으로 다 만들고 있어서 그렇고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HBM3에서는 가장 높은 수요가 양산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를 자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계도 가장 먼저 구축을 하고 아마 근데 이게 미뤄져가지고 아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누가 먼저 그 성능을 높여서 제출하는지가 좀 중요하게 됐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쫓아오게 됐을 때는 뭐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같이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이번에 CES에서 그 HBM4 16단 11.6 GBps 성능인가 그걸 선보였는데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올해 좀 전망과 전략을 보면은 AI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 거죠. 3단계에 대한 발전과 병목 현상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훈련의 시대였던 겁니다. LML 학습, 공정을 짓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부터 추론의 시대에 와서 진행형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주로 그 주문형 반도체라든가 CLX 그 ESSD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때는 엔비디아가 가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걸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GPU가 주역일 때 HPU 주역일 때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2단계라는 거죠. 2단계 맞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에 중심이 되는 것 뻔하잖아요. 메모리 3, 4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3단계 이런 AI 행동 모델 서비스의 시대 요게 누굴까? 저는 이게 알파벳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 시대의 이 3단계 투자 기업.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알파벳에 오른돼 있습니다. 일단 핵심 투자 전략 보면은 메모리 계층화 요 세 가지 이게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해요. 이게 이 3종 세트 요걸 제일 잘하는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CXL을 올해 상반기 그 3.0 발표 계획이고 뭐 ESSD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430단 14대 V랜드 목표에서 1위 수성하겠다라는 거고요.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CLX와 올해 1분기에 CMM 디젤5 양산 예정이고요. TSMC 협력할 예정이고 아마 이것도 올해 결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SD도 성능을 지금 2배 올린 PB110을 양산할 예정이라서 지난해 대비 4배 매출 성장 기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D램 매출만 양사가 D램만 100조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HBM 가격이 많이 그동안 비쌌다고 하면은 워낙 거기가 이제 HBM 가격도 올랐지만은 이 메모리 그 웨이퍼 캐파를 워낙 많이 잡아먹으면서 D램에 대한 공급날도 심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거의 D램 가격과 그 HBM 가격이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기가비트당 가격이 거의 육박을 할 정도, 그 HBM4를 범용 D램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고 이거 더 올라가고 있어요.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턱밑까지 왔고요. 마이크론이 올해 2월달 올해 그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자료를 보니까 HBM 매출 총이익은 62%인데 범용 D램 매출 총이익률이 67%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BS 자료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런 메모리 슈퍼 사이클 여기에 대한 그 수혜를 극대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3 여기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HBM4라 범용 D램에 대한 투자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 SK하이닉스는 기존 엔비디아 공급 올인 전략에서 그걸 좀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HBM3 준비하면서 포도 병행하는 형태로 가고 2차 캠퍼스 공정 전환 들어갑니다. 범용 75명 D램 그 원시 나노로 좀 들어갈 거고요. 생산량이 14만 장까지 늘려서 기존 대비 8배 확대인데 이게 공정 전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캐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전 공정은 없어지잖아요. 실제 캐파는 전체 캐파는 많이 안 늘어난다.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베라 루비는요. 여기는 LPDDR뿐만 아니라 HBM뿐만 아니라 그 SSD 다 들어가요. 이게 베라 루비 안에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낸드 수요를 폭발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낸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칩 안에. 그래서 SSD가 고용량 SSD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GPU 한 대당 16TB 이것도 추가로 들어가요. 랜드 수요가 또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은 1로 인해서 삼성전자 32%, 하이닉스 19% 올라갈 수 있다. 랜드 가격이 지금 올해 45% 올라가는데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가격 영업이익 폭증할 수밖에 없죠. 랜드 튀면은 삼성전자 더 유리합니다. 삼성전자 더 이익률이 더 많이 올라가요. 삼성전자 모멘텀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이닉스가 주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차세대 메모리 그 HBF가 등장을 하게 됐죠. 직접 그 지연 시간도 감소가 되면서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고 27년경 상용화 예정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전용 라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범용 랜드도 감소가 돼 버려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차세대 칩은 HBM과 SSD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는 SK하이닉스 중심의 그 랜드 시장도 역대급 호황을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는 일단은 거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기정사실화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155조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기준으로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48조까지 올라왔고 맥쿼리가 목표가 삼성전자 24만 원 제시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12만 원까지 얘기를 했고요. 하나증권이 목표가 112만 원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하락 없는 수익이 지속이 되고요. HBM4 공모 안착과 대장주의 기아 을 예고를 하고 있고 매출 규모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HBM3 가격 인상과 공급 물량이 상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독보적 시장 지배력과 이익률은 제일 좋아요. 최고입니다. PER과 PBR 기준 모두 다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맥쿼리 추정치인데요. 맥쿼리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 151조, 하이닉스 146조, 내년에 27년도에 217조, 하이닉스 189조. 근데 펄어볼까요? 7.9배, 8배, 오늘 올라서 8배, 하이닉스 5배. 내년도에 삼성전자 5.6배, 5배, 하이닉스 3배, 3.7배. 근데 PBR 삼성전자 1.4배, 내년에 1.1배, 하이닉스 2.4배, 1.5배. 너무 싸지 않나요? 이렇게 올랐어도? 그 삼성전자는 맥쿼리 기준으로 내년에 151조 하게 되면 지금 10만 넘었죠? 지금 14만 원 넘었습니다. 맥쿼리 24만 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적 추진치 올라가고 목표가 계속 상향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식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이거 팔아서 뭐 사려고요? 하이닉스도 올해 136조 기록하면서 특히 순이익 성장에서는 퍼가 지금 5배에서 3.7배.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11배에서 5.2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순이익이. 그러니까 44조 101조. 이 성장이 제일 높다고요. 이것도 좋네요. 삼성전자 증설만 쳐다봐라. 증설 나오면은 곤란해요. 그럼 이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물량 공정 전환 말고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게 그전엔 치킨 게임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리스크는 적지만 언젠간 증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캐파가 늘어날 시점들 8년도 정도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리고 아니면은 갑자기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들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 체크해봐야겠죠. 삼성전자 CT증권 거랑요
그리고 하이닉스 모건이랑 맥쿼리까지 요 세 개를 통째서 합쳐봤어요. 회사를. 그래서 이제 CT랑 맥쿼리 걸 합치니까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 153조, 내년 192조. 하이닉스는 요 세 군데 모건 스탠리까지 합쳐봤거든요. CT, 모건 스탠리, 맥쿼리. 그러니까 올해 132조, 내년 166조 이렇게 되는데 매출 규모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이고 이익 중과율은 하이닉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퍼드실 낮아요. 이런 식으로 7배, 6배, 5배, 4배 구매에 맞춰. 근데 이제 싸긴 여기 싼데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는데 모멘텀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혜가 뭐 애플이라든가 퀄컴 얘기도 있고 뭐 AMD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있고 지금 자체를 만든 엑시노스가 지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든 엑시노스가 원가가 되게 낮아요. 같은 퀄컴에서 만든 것보다 R&D 비용이 거의 절반 이하라서 퀄컴의 80% 정도만 성능만 나와도 대박이거든요. 훨씬 비용 굉장히 싸게 만들었는데 성능이 나온다. 이게 큰 거라서. 그래서 지금 TSMC의 이나노 공정이 가격 너무 올려서 삼성전자 쪽에 테스트를 하는 빅테크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엑시노스 자체도 지금 성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났을 때는 우리가 많은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밸류에이션 상용이 나올 수 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밀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나올 것 같다.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LG에너지전 실적 발표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체크하고, 그리고 최근에 2차전 종목들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부터 해서 증권가에서 보는 관점과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차전 섹터가 막 급락하다가 정말 뭐 답이 없는 것 같다가 얼마 전에 반등을 좀 했었어요. 특히 포스콜딩스가 가장 반등이 좀 강했고, 에코프로도 9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뭐 9만 원 이상 회복세가 좀 나타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리튬 가격이 그때 당시에 이틀 연속 탄산리튬 가격이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났습니다. 최근에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톤당 17만 위안을 돌파했다가 최근에 이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15만 위안 정도까지 나타났는데, 그게 그래서 알버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간밤에는 도이치뱅크에서 알버말과 SKM 등 리튬 관련 종목들 매수 의견 내가지고 알버말 주가 지금 180달러 대 될 거예요. 60달러에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알버말도. 근데 역대 고점 대비해서는, 그리고 낙폭 과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벨 기준으로 봐도 팬데믹 수준까지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스프링 효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을 포함해서 애널리스트도 이제 좀 살 때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의견도 다시 말씀드리겠고, 올해 어느 정도 실적 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죠. ESS용 LFP 배터리 매출과 신공량도 가동률 회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저가 매수 유효하다 정도의 의견이 증권가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틀 오르고서 3일째에서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일부 반등 이렇게 나왔는데, 원자재 쪽에서 리튬 선물이 이틀 상한가 가면서, 그러면은 뭐 어쨌든 양극재 판가가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성 회복될 때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겠고, 그리고 일단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의 낙폭과대 뭐 싸다는 인식들 좀 있었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에 대한 경직성들은 확보가 됐죠. 그러면서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심리가 다른 종목들이 가는 것들이 막 보이게 되면은 여기서 수익타 안 나가고 좀 갈아타는 그런 교체 매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한번 이렇게 눌린 종목들이 쉽게 잘 반등 못 해요. 2차전이가 약간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 반등은 애널리스트 긍정 코멘트가 있으면서 쇼커버링도 같이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포스콜딩스 쇼커버가 좀 제법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는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주가 반영이 됐다. 근데 다만 여기서 리튬 가격 반등과, 그리고 그러면서 올해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는 심리가 좀 선반영되면서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LG에너솔루션 실적 발표 내용을 하나증권에서 얘기한 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은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1220억 예상된 적자였는데 컨센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아직 세부 잠정 실적이라서 세부를 잘 모르겠지만은 AMPC가 대략 3,328억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 전체 AMPC 판산 용량이 6.7기가와트시면 EV가 4.5, ESS가 2.2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분기 때 MPC 포함 10.5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 만약에 AMPC 제외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4%. 4,583억 적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추정입니다. 이거 두 개는. 이유를 보면
중형차 전기차 쪽에서는 그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대형이에요. 그리고 소형은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들, 원통형은 소형이라 그렇게 구분하고 ESS 별도인데, 요 전기차용은 50% 매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소형전지도 지금 테슬라 부진 30% 정도 매출이 이거는 올랐어요. ESS도 20% 정도 올랐습니다. 요 두 개는 그래도 올랐는데 여기가 안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이 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GM이. 왜냐면 3분기 누적으로 32만 대의 AMPC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GM의 누적 판매량이 17만 대야. 15만 대가 비잖아요. 그러면은 GM이 재고가 좀 많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원통력 쪽 이익과 ESS 쪽에 AMPC를 수치하면서 그 일부 전기차 부진을 상쇄를 했는데 1분기 1월 말에 GM이 지금 그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금 얼터셀즈 가동 일시 중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할 거예요. 이 재고, 요게 좀 리스크예요. 요 발표가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발표를 한 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해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의 의견은 목표가 뭐 59만 9천 원 유지하고 매수 가능 영역 진입을 했다. ESS 성장이 반영됐다. 이 적정 시점 120조가 뭐냐면 LG 에너솔루션은 밸류에이션을 내는 시점이 27년도 이후의 실적이니까 그때는 영업이익이 한 3조는 방어가 되겠다. AMPC 받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40배 주면 120조가 ESS의 성장에 반영한 주가다. 그게 55만 9천 원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80조 밑으로 떨어지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진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영되고 ESS 성장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가 80조다. 거기선 사라. 그리고 120조 가면은 팔아라. 이게 트레이딩 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낙폭과 대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게 주도주의 되기는 어렵죠. 뉴스가 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조단위 회복이 됐는데 연간으로 1조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 적자 기록했고 매출이 하락됐고 보조금도 그 APC APC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좀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 대응전략으로 미국 내 공정 효율을 하겠다는 겁니다. 라인을 전을 하죠. 전기차 라인 ESS로 변화하면서 가동률 제고를 추구하고 GM 확장 1, 2 공장 같은 경우는 필수 인력만 배치해서 가동해서 일시적 조정으로 고정비도 절감을 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ESS 쪽에서는 2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주도 지금 120기가와트씩 돌파가 됐습니다. 수주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주 계열도 진행이 됐고요. 체질 계열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과 원가 혁신으로 고객 책임 가치를 직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 원년을 삼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엔솔은 그러면은 80조, 120조를 뭐 그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근데 셀을 안 해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 그리고 2000년 섹터의 하락을 부추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퓨처과 LNF 그 바인딩 계약이 사실상 그 계약 이행률 저조해서 이거 깨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해석이 있었어요. 양극재 3년 바인딩 계약이라서 3년치 실적을 밀리 가져와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존 투자 포인트였거든요. 23년도에. 그래서 26년도 7년도 밸류로 가져와서 저도 26년도 밸류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인딩 계약이라는 거는 법적 구성률을 갖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조항이 테이크 오어 페이. 그래서 의무 인수 또는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소 물량을 가져가지 못하면 안정적인 납품 수급 보장을 할 수가 되는데 삼성 SD랑 에코프로 EM과 전용 라인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전에 그 계약이 해지했던 포스코 퓨처가 솔라 엣지가 사업을 청소하면서 보상금을 포스코 퓨처한테 281억을 줬습니다. 이거는 규칙이 솔라 엣지한테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가 GM 그리고 LNF 테슬라에 보면은 계약이 13조 7천억과 3조 8천억이었는데 실제 이행 경과 2조 8천억과 973만 원이었어요. 당황스럽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두 기업 특징은 보상금을 둘 다 못 받았어요. 바인딩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왜 못 받았을까라 보면 이게 원재료 가격 연동제 구조라는 거죠. 프라이스 볼륨 구조인데 원재료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공급 전체 계약 규모도 떨어지는 거죠. 이득 가격이 90% 폭락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 자체도 자꾸 축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 미달되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서로 간 파트너잖아요. 전략적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겁니다. 법적 분쟁을 회피를 하고 미래의 수주 기회도 보호하면서 상호 합의 이하 뭐다? 계약 수정과 이율한 겁니다. 계약 수정했어요. 수정했으니까 계약 위반이 아니지. 파기가 아니잖아요. 여긴 파기했잖아. 솔라했잖아. 그리고 그 계약 유한성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물량 조정 범위가 설정이 되고 불과 항력적 사유, 정책 변경 같은 거 이런 게 인정이 된 겁니다. LNF 테슬라 거래에서 특수성이 있는데 4680 양산이 지연됐죠? 그리고 기존 양극재는 건식 공정이 적합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3월 달에 맺은 3조 8천억, 3조 4천억짜리 계약, 3조 8천억짜리 계약이 있습니다, LNF가. 3조 4천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요거를 대체하는 계약일 가능성이 높아요.
NCMA 95 양극재가 들어가거든요. 고객사가 완전히 철수했는지 고의적 파기랑 타사 제품을 구했는지 따라서는 이러면은 페널티를 받겠지만은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합의 조정, 원자적 가격으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계약 가치가 자연히 감소할 경우는 페널티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략적인 합의입니다. 서로 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강제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투자 매력도가 완전히 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좀 바인딩 계약건인데 22년도 특히 24년도가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고평가에 대해서 정당한 게 전기차가 필연적으로 뭐 잘 성장할 거다라는 것과 또 수백조 바인딩 계약, 수백조 바인딩 계약에 대해서 이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바인딩 계약이니까 2, 3년치 실적 땡겨서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뭐 당시에 뭐 퍼 150배, 100배가 다 정당화 됐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깨진 겁니다. 25년까지 지나다 보니까 바인딩 계약인데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도 일부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바인딩 계약을 했죠. 수조 계약을 해가지고 공정 풀가능돼서 막대 이익 예상을 했는데 현실이 가동률은 좀 양극재 기업들이 50%가 안 나오죠. 이익률이 구감하고 올해 적자가 나오고, 그래서 3년 뒤에 기준 싸다 논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비싸다는 냉정평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빠져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3년 바인딩 계약의 허상이 좀 깨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인과 LF 사기에 봤을 때는 이 바인딩 계약이 그렇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사이클이 하락 기간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앞으로 수조가 나오면 그걸 바로 안 믿는다는 거죠. 대규모 수조가 나온다고 한들 그걸 밸류에이션을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공장 가동률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역내깅 효과로 인해서 이제 비싼 재고가 이제 싸게 파게 되면서 이제 그 재고 평가 손실이 나게 되는데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축소되고 미국 시장 성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LFP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침투하다 보니까 하이니켈 쪽에서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기존 관리해신 논리는 3년 정도, 3년 바인딩 계약이니까 3년 정도의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인딩 계약은 깨지지 않는 바인딩 계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판가 정가를 통해서 안정적인 마진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익률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였고, 그리고 전기차의 고성장과 그 NCMA가 기술적 위에 있다. 근데 기술적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전기차 침투율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실로 확인된 거는 3, 4년 후에 예산 실적은 반영하기가 어렵고, 현재 그리고 단기 미래 실적 정도는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태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현재랑 단기 미래 실적은 안 좋다. 바인딩 계약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파기 가능한 MOU 계약에 대한 판단도 있는 겁니다. 시장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업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리튬가 경계 변동에 취약한 역내긴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계약 자체가. 그리고 캐잼이라든가 LFP 시장 침투 가속화로 인해서 기존의 그 양극재를 투자했던 밸류에이션 논리가 깨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그 양극재 투자가 좀 어려운 게 단순하게 업황무지를 넘어서 이 가격 높게 쌓았던 기대감에 대한 거품이 다 깨진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드레이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손이 안 나가고, 그리고 예전에 가격을 보다 보면은 지금 그걸 쳐다보는데 거기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가동률 공장 중단, 양극재 공장이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간 상태고요. 가동률이 지금 급감을 했어요. 지금 LG전에서의 그 발주가 지금 대폭 축소가 되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고, 요게 들어간 코스모 신소재도 공장 가동률이 올해 뭐 지난해 연말까지 30% 목표했는데 3분기까지가 가동률이 5%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공장 가동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올해 얼마큼 될지. 이런 계약이 증발하면서 LG에서 계약이 2건 해지됐잖아요. 14 정도 되는 규모가. 이러면서 이제 그 양극재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실적이 급감하면서. 이거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대규모 유일력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토요타 쪽으로도 신규 수주가 좀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가 구조조정 좀 진행될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LG화학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10월 달부터 해서 올해 2차 전지종목 중에서 가장 반등폭이 가장 컸던 게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저점에서는. 12만 원대까지 가고서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12만 원 올라갔을 때 하루 23% 올라갔던 거는 얘가 이제 인도네시아 니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1단계, 2단계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1단계 1,800억, 2단계 3,000억 이상의 투자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 27년도 이후에는 그 인도네시아 니케 프로젝트만으로도 대략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전지 기업 중에서는 실적 성장이 가장 높죠. 1분기, 3분기 실적도 1,499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15% 넘게 나왔어요.
엄청난, 그래서 그 주가가 간 거예요. 갔는데,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에 갑자기 니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34%를 감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기존에 그 3억 7,500만 톤에서 2억 5천만 톤으로 줄어들어서 그 1억 2,500만 톤이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트레이딩, 그 니켈 트레이딩 판매 이익도 얻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한테 약간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정받은 거예요. 에코프로가 빠진 이유가. 일단 직접적인 투자 수익성이 약화됩니다. 할당량이 축소가 되면서 가동률도 하락되면서 그럼 투자 이익 규모가 감소가 돼버려요. 원가 절감 계획도 차질이 됩니다. 원래는 단가를 20-30%를 낮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니켈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비용이 상승하죠. 또 물량도 부족하게 되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런 원가 절감 시점도 지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파트너 발레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산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수급 라인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올라갔고는 결국에는 니켈 수직 계열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한 투자액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는데 이 니켈 수직 계열의 제동이 생겼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정부의 그 공급 통제 변수로 인해서 에코프로의 수익성과 그 원가 경쟁력 확보 속도에 지금 제동이 걸려가지고 에코프로가 지금 갑자기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에코프로를 추가로 사는 게 8만 원에서 9만 원에서 추가 사서 1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9만 원 정도에서는 가져가자. 올해 뭐 27년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되게 되면 대박 나니까 자회사들 실적 좋아지게 되면 전사적으로 다 좋아지는데 좀 버틸만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이거 때문에 보면서 그러면 이거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래서 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 얘기했었잖아요. 에코프로 좀 줄이고 있다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원래는 포스코홀딩스로 에코프로 2개 정도는 2차 전지에서 가져가려고 했으나 이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 대한 그 공급 통제가 발생을 해서 에코프로의 모멘텀 훼손이 생겨서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 대해서 회사에서 뭔가 해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에코프로 비엔 실적 발표가 2월 5일입니다. 그러면 2월 5일 이후에 뭔가 컨퍼런스 콜을 할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는 공식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고객들이 막 따라와서 막 이러질 않아요. 잘 안 팔아요. 안 팔려고 그래, 자꾸.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계좌들은 팔아서 오늘 말씀드린 섹터로 이미 다 이동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걸 제가 계속 커버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뭐 어느 정도 물량 갖고 있는 상태고, 계속 줄이는 쪽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아마 다 줄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버틸 사람들은 버티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서, 제 공적 의견을 좀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에코프로는. 그리고 회사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줘야 돼요. 해명이 되면, 그때 다시 잠원 잔다.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니켈 프로젝트가 가장 큰 프로젝트 그 포인트였는데 그게 지금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대응해야죠. 저쪽은 이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대략 지금 연안티나 리튬까지 한 9만 3천 톤은 될 거예요. 지금 9만 5천 톤 표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9만 5천 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4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컨센 하회 예상인데 지금 리튬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튬 가격은 바닥을 확인되면서 반등 국면이고 그러면은 실제 실물 리튬의 캐파가 지금 누가 있는지를 보면은 국내 기업에서는 유일한 리튬 생산 기업이에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유일한 그 퓨어 리튬 플레이어에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 거죠. 염호 강사를 동시 갖고 있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북미 쪽에 강산이 있거든요. 그 양이 많지 않아요. 포스코 PTM이 9만 5천 톤이면 올해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리튬 가격이 그 15만 위안을 유지할 경우에는 얼마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상당한 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광산권도 직접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원가를 지금 톤당 10만, 그러니까 $10,000 이하, 그러니까 키로당 $10 이하로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수산의 특가격이 13.7달러, $14에 육박을 하는 상태인데 $15 이상만 가게 되면은 추가 광산 매입을 좀 고려하고 있거든요. 20년대 후반, 한 28년도, 29년도에는 리튬 가격을 15에서 $20 정도로 보니까 $10, 원가 $10 이하, 가격이 15에서 $20면은 50에서 100% 마진 남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방산업, 그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라든가, 그러면서 분기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업종 전체 ETF를 매수하는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얘기한 광물, 누가 지금 자원 보유하고 있는지, 이게 자산이에요, 이제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산 갖고 있네. 보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데 2000년이 왜 못 올라가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면 다 업스트림 단의 기업들이 올라간 거예요.
알버만, SKM 그리고 뭐 그 중국의 간펑 리튬이라든가 그런 업스트림을 장악한 기업들 올라간 거고 국내에서 업스트림을 가지고 그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포스코홀딩스니까 저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상 좀 대장류 역할을 좀 2000년 내에서는 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리튬 출하량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캐파 그 램프업 돼서 출하가 잘 되는지 리튬 가격도 올라가는지 추적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지난 2주 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그 하나증권에서도 얘기를 한 게 뭐 여러 악재가 있었잖아요. 악재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1월 말에 이게 GM에 아까 GM 얘기했잖아요. 가이던스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재고가 많아서 MPP 받은 건 32만 대인데 판매는 17만 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12만 대만큼 15만 대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재고가 그만큼 쌓였다는 얘긴데 가이던스가 분명히 부정적일 거라고요. 그러면 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전기차 관련 부정적 심리가 극에 달할 시점이다. 그러니까 1월 말 그 GM 실적 발표 이후에 엔솔도 1월 29일인가 하잖아요. 콩콜 하잖아요. 그럼 1월 말에 이후에 실적 다 발표한 다음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매수 적기를 표착하는 게 유효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하나증권 얘기고요.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매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실 거면은 엔솔이나 GM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 뭐 엔솔이 뭐 80쪽 부근이다 하면은 뭐 그럴 때 노리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